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40인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별 걱정거리는 없긴 한데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긴 하죠. 요즘 장가 안 가는 사람 많아요. 비혼주의자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못 가는 건 아니고 저처럼 잘난 사람이 못 가는 거겠어요? 안 가는 거지. 그니까 그렇게 잘났는데 왜 장가를 안 가냐고. 큰아들은 참 잘났거든요. 외모도 학벌도 모든 게 다 말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지나치게 완벽주의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없다는 점 정도였네요. 적당히 눈을 좀 낮춰보라고 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눈을 낮출 바에는 결혼을 안 하고 말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결혼을 안 하더군요. 사실 정말 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 말고는 속 썩이는 일은 없는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또 자기 밥그릇도 알아서 잘 챙겼으니까 말입니다. 정한이는 다 좋은데 애가 정이 없어. 속정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나? 표현을 해야 알지. 부모한테 지나치게 무뚝뚝했지만 말입니다. 그에 반해 둘째는 정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부모인 저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드문 아들이요. 형이랑은 5살 터울이었는데 결혼을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도 좀 안 하고 말썽을 부린 적도 있어서 속을 좀 썩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철이 들었는지 정말 열심히 살면서 또 저희에게도 무척 잘해요. 오히려 정석이가 나이 들면서 효자 노릇을 하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밥벌이는 제대로 하고 살 수나 있나 걱정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아주 믿음직스러워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배운 노하우로 세차장을 차려서 지금은 그 규모가 꽤 커졌거든요.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지 형보다 더 많이 벌어요. 나도 정석이 네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워질 줄은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인 것 같아. 그니까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아니에요. 오빠가 잘하는 건데요, 뭐. 둘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정말 예쁘고 착하고 또 바른 아이였어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저희 부부는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어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물게 착한 아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작은 아들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으니 며느리는 정말 저희 집안의 복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아이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 부분은 며느리가 이제 30이 넘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되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요. 부부 사이가 금술이 너무 좋아도 안 들어서기는 한다더라. 너희가 너무 사이가 좋은가 보다. 그러면 이제 좀 떨어져 지내볼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 연이 되면 다 만나겠지. 어머님이 그런 걸로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가 제일 생각이 많을 텐데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하는 거야. 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걱정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괜히 신경 쓸까봐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너도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거라. 작은 아들에게도 그렇게 신신당부했었어요. 작은 아들네 부부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고 큰아들은 저희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가 살았었는데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며 2년 전쯤 집으로 들어왔어요. 너는 다 큰 애가 네 살림도 이 늙은 엄마를 시켜야겠니? 에이, 그 대신
제가 생활비 넉넉하게 드릴게요. 물론 노총각이 혼자 사는 게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저희 부부도 집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덜 적적할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이 크게 손을 많이 타는 녀석도 아니었고 말이죠. 무엇보다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가족 간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작은 아들네가 그 전보다 자주 집에 왔습니다. 형이 집에 있으니까 우리만 오면 돼서 더 자주 만나니 좋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디 물어보면 우리 가족만큼 사이가 좋은 가족도 없다니까요. 정말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자주 만났어요. 주말에 같이 밥을 먹는 건 일상이 되었고 며느리도 심심하면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귀찮을 때도 좀 있긴 했지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종종 싫은 티를 내긴 하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나 뭐라나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면 혼자 살아. 그래. 여기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지? 초반에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화기애애함이 사라진 것 말입니다. 큰아들은 어느 순간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겠다던 생활비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 생활비가 없어도 충분할 만큼의 저축해둔 돈도 있었고 작은 아들에게 달마다 용돈을 받긴 해서 괜찮긴 뭐가 힘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괘씸하긴 하더군요. 하루는 또 술을 먹고 다음날 새벽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요즘 집에 붙어있는 시간도 없이 주말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술만 먹는 큰아들을 남편은 상당히 못마땅해 했거든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5살이나 많은 형이 동생만 못하니, 응? 남편이 그런 소리라도 하는 날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어디가 정석이보다 못해요. 걔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긴 해요. 인물이 좋기를 해요. 너보다 심성도 곱고 성실하고 착하다. 원래 그런 사람이 진짜인 거야. 너는 나이를 40이나 먹고도 아직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게임에 술에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더 나은지. 그놈의 정석이. 그 망할 놈의 자식이 대체 뭐라고. 저는 원래는 남편과 큰아들이 언쟁을 붙으면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타입이거든요. 괜히 더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저 둘의 고집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자기 동생에 향한 적개심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건 두고 볼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한이 네가 지금 네 스스로를 돌아봐라. 대체 동생보다 뭐가 나은지. 모자랄 건 또 뭔데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인물이 번지르한 게 다가 아니잖니. 그 전에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말마다 술 처먹고 아니면 뒹굴뒹굴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40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부모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아들이랑 일찍이 자기 가정 만들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자수성가하고 매달 부모한테 인사하고 용돈 주는 아들이랑 누가 더 제대로 된 인간 같냐? 어? 남편의 그 말에 큰아들이 콧방귀를 끼더군요. 결국은 장가랑 용돈이죠? 너 말 다 했어? 용돈은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쾅 하고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이건 뭐 사춘기 아들내미랑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늙은 아들이 저런다고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큰아들과 남편이 싸움이 한번 크게 있고 나서 저는 그래도 큰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더 빗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안 하던 반항을 마치 지금 다 하겠다는 듯 말이에요. 저희 부부에게만 그랬으면 다행이었죠.
동생을 만나면 동생에게도 빈정거렸어요. 아이고, 우리 정석이는 좋겠네. 공부 못해도 자수성가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인물이 별로라도 좋은 부인 얻어서 가정도 일구고 말이야. 너 그만 못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럴 때면 작은 아들은 그냥 웃어 넘겼어요. 어느 날은 작은 아들이 먼저 제게 와서 그러더군요. 형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는 네 형한테 그런 말 듣고도 화도 안 나니? 저도 반항기가 있었잖아요. 형은 그게 지금인가 보죠. 그리고 형이 지금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건너듣기로는 회사에서 요즘 형 직급의 사람들 권고사직한다는 말도 있고, 대기업의 정년이 40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이 큰아들에게도 비껴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힘든 데다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긴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대화 주제나 생활 패턴 같은 것들도 많이 달라졌으니 외롭기도 할 거라고 말이죠. 그럴 거면 지도 지 좋다는 여자들 한 트럭일 때 장가를 진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이 눈만 높아서는. 그냥 당신도 잔소리를 조금 덜 해봐요. 그런 저희 부부의 고민을 알았던지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 지인 중에 아직 시집 안 간 분들이 계신데 제가 중매라도 살까요? 솔깃한 제안이긴 했지만 큰아들이 받아들일까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환이가 하겠다고 하겠니? 그러면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그래. 큰아들이 평소에 재수 씨 같은 부인이면 결혼할 거라고 농담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서 혹시 며느리 말은 들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재수 씨 말은 거절하기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요즘 진짜 조금 외롭긴 했던 건지 그러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선 보시겠대요. 정말 순순히 보겠대? 네. 그냥 어떠시냐, 생각이 있으시냐 정도만 물었는데 그러겠다고 하시던데요. 네 말이라도 듣나 보다. 어이구,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먹더니. 누구의 말이든 듣고 생각을 바꾼다면 그건 다행인 일이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큰아들은 작은 며느리가 소개해준 사람과 선을 봤어요. 어땠니? 괜찮았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묻는 저를 인상을 한번 쓰고 바라보더니 큰아들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쁘지 않았어요. 눈이 그렇게 높은 큰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아가씨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큰아들도 장가를 보내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말입니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긴 복덩이다.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말했으니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나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를 하려는 듯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평소에는 뿌리지도 않던 향수까지 뿌리면서 말이죠. 주말에 술 안 마시거나 게임한다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네. 쉬는 날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매번 나가는 것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집에 소개를 시켜주겠다거나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 게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만나는 여자분이랑은 다른 말은 없냐? 무슨 말이요? 결혼 이야기나 그런 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세요? 큰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더군요. 너무 놀라서 움찔할 정도로 말이죠. 니들 나이도 있고 하니 그냥 물어본 거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하기로 한 거니까 결혼 이야기 같은 거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 이야기를 물어봐서 짜증이 났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선으로 만나서 몇 개월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아가씨한테 뭐 들은 건 없니? 무슨 이야기요? 주말에 매번 나가는 거 보면 잘 만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다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으니 원. 제 말에 며느리는 안심하라는 듯 씩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소개해준 친구도 원래 결혼 생각 없으셨다가 제가 정말 좋은 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만나나 보겠다고 해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주버님보다 7살이 어리니까 아직 결혼 생각이 크게 없기도 하고요. 물론 아들보다 많이 어리긴 했지만 여자 나이 33이면 그렇게 이르지도 않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생각만 하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연애하다가 더 좋아지면 결혼도 하시겠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자기 짝이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방 안에만 박혀있던 놈 저렇게 밖으로 꺼내준 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서 그냥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결혼 소식을 들고 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금방 그 여자분과 헤어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더 이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지 않았고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술만 마셨으니까요. 저거 차였어 보나마나. 그런 이야기 애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본인도 상처일 수 있는데. 혹시나 큰아들이 상처받고 또 엇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남편과 저는 온종일 큰아들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히스테릭해졌습니다. 일할 거면 다시 내보내.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어.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나가면 혼자서 밥은 제대로 먹을지 사고는 치지 않을지 하는 걱정부터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나가면 뭐 걱정 안 되고 속은 편해질 것 같아요. 차라리 보이는 곳에 있는 게 낫지. 그렇게 큰아들은 저희 부부의 최대의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뿐이었으면 좋았을 걸 한 가지 더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작은 아들네 부부 문제였어요. 우연히 작은 아들네 부부가 싸우는 걸 제가 목격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은 저녁에 지인들과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좀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작은 아들네 부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척을 하려다 좋지 않은 분위기에 멈칫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야? 그걸 대체 왜 못 믿는데? 당신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사실대로 말해주면 용서해준다고. 당신이 말한 것 중에 아무것도 사실이 없는데 대체 뭘 인정하고 용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지금 하지도 않은 짓을 인정하라는 거야? 이게 진짜... 며느리의 그 말에 작은 아들은 화가 나는지 숨을 쉬며 자기 가슴을 부풀리기 반복하더군요. 생전 그렇게 화가 난 작은 아들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만 알지? 마누라한테도 잘하고 부모한테 잘한다고? 당신이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해. 내가 뒤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자기 마누라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러고 인제 와서 뭐라고?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그러면 아니라는 소리야? 민규가 옆 동네에서 당신이랑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가는 뒷모습을 봤다는데? 그거 나 아니라고. 민규 씨도 뒷모습만 봤다며. 너 이상해진 지도 한참 됐어.
안 하던 화장을 하질 않나. 옷도 자주 사입고 외출도 잦고. 이제 나 돈 쓰는 것까지 단속하게? 그 말이 아니잖아. 그전이랑 달라졌으니까 문제지. 나는 그럼 인생의 낙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당신만 기다려? 나도 친구들도 좀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면 대체 뭔데? 증거라도 있어? 당신 민규 씨 말 하나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지금. 며느리가 정말 억울한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답답한지 자기 가슴을 퍽퍽 치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지. 그것만큼 마누라한테 반이라도 좀 해봐라. 나한테는 눈길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당신 같은 남자가 제일 못된 거 알아? 밖에서는 욕도 못해. 그런 남편 어딨냐고 나만 이상한 취급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숨을 쉬며 바라보고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해줬어요. 남편도 놀라더군요. 작은 아들네 부부는 정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부간의 문제들은 있기 마련이지. 당신 아는 티 내지 말고 며느라기한테 잘해줘요. 그 자식이 영 자기 마누라한테는 못하는 모양이니. 그러고 보면 저희에게는 잘해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기 부인에게 뭔가 다정히 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무던히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요즘 힘든 일 있냐고만 물었어요.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은데 어디 아프거나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다고 웃어 보이는 걸 보고 더욱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줬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 맛있는 거나 예쁜 옷 같은 게 보이면 사다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라도 조금 풀렸으면 해서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하나도 소용없이 작은 아들네 부부도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도 얼마간은 저희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감추려 해도 티가 다 나더라고요. 둘이 눈도 안 마주치는 거나 대화를 아예 섞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네. 남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남편까지 나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들아이에게 슬쩍 물어보는 걸로 이야기를 결론 내렸습니다. 니들 부부 무슨 일 있니? 작은 아들의 세차장에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작은 아들은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왜 몰라? 니들 우리랑 같이 있을 때 눈도 안 마주치고 둘이 대화도 안 하는데 그렇게 티가 나는데 모르면 그게 바보지. 제 말에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별일 아니에요. 신경 쓰이게 만들어드려 죄송해요. 별일이 아닌데 니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티를 내? 내가 니들을 모르니? 그리고 그날 봤던 걸 이야기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아들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는 척하지 않는 게 나으려나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어머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저를 넌지시 부르더군요. 그 말투와 표정이 사뭇 진지해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놀라서 바로 대답했어요.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된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응? 심각한 문제야?
쉽게 봉합되진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그래도 이혼이라니. 그런 말을 부모에게 쉽게 꺼낼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철렁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그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도 이야기해봤지만 이혼만은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는 이미 마음 굳혔어요. 이렇게 하셔도 소용없어요. 작은 아들이 며칠 전 저와 대화를 나눌 때보다 더 단호해진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확실히 마음을 다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더욱 간절해졌어요.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야? 신뢰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계속 부부로 같이 살아? 당신은 살 부대끼면서 같이 산 부인보다 친구 말을 더 믿어? 그 말만 믿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른들 앞에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의 그 말에 아들이 아차한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몇 시간을 설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작은 아들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저는 오해를 잘 풀고 잘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매달리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어렸을 때 한 번 아닌 건 아니었던 아이라 마음을 쉽게 돌리기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하는 데까지는 같이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느라기가 참 좋았고 그 전에 화목했던 과거들이 아주 그리웠거든요. 그렇게 작은 아들네가 가고 나서 걱정이 많던 저희 부부를 큰아들이 한번 뒤집어놨어요.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나와서 빈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작은 아들도 제대로 못 살게 생겼네요. 어떡해요? 너희 자식, 지금 그게 이혼하게 생긴 네 동생네를 보고도 할 소리니?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큰 흠도 아니고 그렇게 유난들을 떠세요? 이혼이 별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잖니. 그런 인연을 끊어내는 문제인데 어떻게 지울 수가 있니? 가족인데.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게 이죽거리고는 지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아니, 근데 저 자식이 지금. 요즘 같아선 인생에 사는 낙이 없어요. 사는 낙이. 저희 부부는 정말 요즘 우울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저러고 있고 잘 사는 줄 알았던 작은 아들네 부부도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이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재요. 그러던 중 며느리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 죽어도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을 할 것 같았던 작은 아들이 잠시 생각해보자고 한 겁니다. 당신 한시름 놓겠네. 그려, 전에 못 간다고 한 그 여행 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요즘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가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그게 마음이 영 쓰였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행부터 다시 하러 가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마음 편하게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아이고, 아닌데. 이거 억울하네. 남편이 그날 골프 모임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마음이 영 불편해했는데 취소하기 어려운 모임이었던지라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이제는 그런 농담도 나올 만큼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었고 말이죠. 이번 주말이라고요? 평소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던 큰아들이
제가 언제 여행을 가는지를 체크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없다고 술 마음껏 퍼마시게?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쌩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정말 40이 아니라 14살을 키우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니 남편이 제 어깨를 도닥여줬어요.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는 저희 동창들과의 여행, 남편은 골프 모임으로 주말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행이 취소되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위독하시다네.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셨는데 임종을 맞으실 것 같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친구는 저희끼리라도 가라고 했지만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찾아가 봐야 하기도 하고 그럴 기분도 다들 아니었던지라 여행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자식, 또 어디 술 퍼마시러 간 거야? 방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비운 큰아들을 보며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어머니 임종을 지키러 갔던 친구에게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이 나이가 되면 옷장 장롱 깊숙한 곳에 급하게 상가에 갈 일이 생기면 입을 수 있게 옷을 늘 준비해둬야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릴 때이니까요. 검정색 블라우스가 어딨더라. 아, 여기. 하면서 장롱 안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벌써 들어올 때는 아니고 큰아들이 돌아왔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였어요. 살짝 열린 문 밖으로 큰아들과 웬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면서부터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어서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내며 장롱 속으로 숨었어요. 스스로 왜 숨었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들이 집에 여자를 끌어들인 걸 민망해 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냥 속으로 저 자식이 저래서 주말에 가는 거 맞냐고 그렇게 물어댔구먼 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해? 얼씨구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쌀쌀맞던 큰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것 같은 목소리로 자기야라고 하는 것이 놀라워서 말입니다. 여자 앞에서는 저렇게 되는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장롱 안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고 언제 나가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곤란해하고 있던 때였어요. 오빠, 내가 이혼해도 오빠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 우린 이게 최선인 거 몰라? 이혼? 이혼이라뇨? 그럼 지금 제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유부녀란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보다 먼저 그 목소리가 상당히 낯익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충격보다 그 목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올 만큼요. 절대 낯이 익어서는 안 되는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만나는 걸까?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가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대체 정석이 그 자식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건데? 그리고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그 불길한 예감과 낯이 익어서는 안 되는 그 주인공을 확실하게 맞다고 말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큰아들과 미래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작은아들의 부인, 제 며느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제 머리를 크게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이 멍하고 눈앞이 어지러워 오더군요.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적인 일을 보거나 들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오빠를 먼저 봤으면 절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지. 왜 이렇게 내 앞에 늦게 나타난 거야? 애교가 잔뜩 묻어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장롱 쪽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짝 밀었어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말이죠.
그리고 정말 봐서는 안 될, 하지만 봐야만 했던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보고야 말았어요. 작게 열린 장롱문 틈으로 열린 안방문 너머 거실에서 뒤엉켜 있는 큰아들과 작은 며느리의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장면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한 손으로 감아주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우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화장실을 가봤더니 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롱 안에서 충격으로 덜덜 떨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부인이 미래를 나누는 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보다 고통스러운 순간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 그 사람 퇴근할 시간이라 가봐야 해. 그냥 밥 좀 혼자 처먹으라고 해. 정석이 그 자식은 너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요즘 그 사람 나 의심하는 거 알잖아. 지금 잘해야지. 의심하면 뭐? 그냥 이혼하라니까. 내가 이혼을 안 해야 우리가 더 자주 보는 거 몰라서 이래? 나도 오빠랑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참아줘요. 알겠죠? 정말 역겨운 대화가 오고 갔어요. 툴툴거리는 큰아들을 두고 며느리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 큰아들도 술을 사러 나가려는 듯 집을 나갔어요. 그 두 사람이 집을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저는 그 장롱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하지만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뭐든 해야만 했으니까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줘 그 장롱 안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문 뒤에 있던 가지고 나갔던 짐을 다시 장롱 안에 넣어두고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러니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군요. 내가 이 년놈들을 가만히 두나 봐라. 그렇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한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바로 복수를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선 상처받을 작은아들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이미 아들이 며느리의 외도를 어느 정도 의심하는 상황에서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겁없이 우리 집에서 저러는 것만 봐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 만방에 밝힐 용기는 저도 없었어요. 너무 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증거부터 모았습니다. 그나들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그 안에서 주고받은 문자들을 저에게 보내고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매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집안에서 미래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더럽고 충격적인 장면은 저만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작은아들은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 장면만은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말로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저는 제 작은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과는 달리 작은아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제가 증거를 확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작은애 불렀어요. 며느리? 아니고 우리 아들이요. 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당신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은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오는 저를 보고 당황하던 작은아들은 제가 너무 서럽게 펑펑 우니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그게 자신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직감한 것 같았어요. 저를 가만히 안아주더군요. 어머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괜찮기는요. 그 말을 하던 작은 아들의 말끝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 영문을 모르는 남편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을 향해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가 왜 우는지 알게 되었고 말이죠. 이런 찢어 죽일 년놈들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저와 아들이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될 일도 안 돼요.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행동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지.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은 그때 제 모습이 세상에서 본 제 모습 중에 가장 무서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우선 저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아무 말 없이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 한달음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 지금 용서라고 했니? 그렇게 말하고는 큰아들의 뺨을 한 대 올려 붙였습니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의 볼을 붙잡고 충격받은 듯 저를 보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고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다. 어머니, 너 지금 내가 이 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내가 이 꼴을 아는데도 뻔뻔하게 나를 계속 시어머니로 볼 생각을 한 거니? 어? 어머니라는 말이 네 입에서 지금 나와?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뭐? 어머니? 용서? 엄마. 엄마라니. 나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니들 둘 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는 우리 가족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혼 서류 보내면 군말 없이 도장 찍거라. 소송까지 가면 봤다시피 증거가 명확해서 네가 위자료고 뭐고 다 물어줘야 하니까. 알겠냐? 두 사람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있더군요. 당장 못 나가! 그러고는 큰아들에게는 싸놨던 짐가방을 던져줬습니다. 너는 이것만 들고 나가라. 어차피 이 집에 있는 것 중에 네 물건은 별로 없잖니. 엄마. 그놈의 엄마 소리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니까 그만하네? 같이 살고 싶다면 니들 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살아. 어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두고 보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네 얼굴은 안 보고 싶으니까 당장 꺼지지 못해? 그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을 향해 미리 준비해둔 굵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애군을 털어내듯 말이죠.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 애군들을 털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소금을 맞은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짐가방을 챙겨 달아나듯 나가던 모습이 아직 잊히지 않네요. 그 이후로는 제 아들이 아니라 생각했으니 그냥 아들로서의 모습은 그게 마지막 기억이겠네요. 작은 아들은 곧장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재산 분할이나 그 어떤 돈 한 푼 받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절대 봉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그 뒤로 큰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그냥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연락이 왔다는 걸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마음이 아릴 정도로 일에 열중했어요. 그 덕에 세차장은 점점 더 커졌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졌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이 있는 집과 아들이 살던 집을 팔아 옆 동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큰아들에게는 그 집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한 번은 그 집에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다른 집주인이 나오니 당황해하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를 하였는지 아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 한 번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의 얼굴은 그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긴 하더군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전과는 다르게 확 늙어있는 얼굴이었고 어딘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댁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용서받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 사람, 아니 재수 씨, 아니 그 여자랑도 얼굴 안 본 지 오래입니다. 그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그 순간부터 아들이 아니라고 10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나는 그나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그니까 더 이상 내 아들이라면서 찾아오지 마세요. 정말로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리를 털어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남편에게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러더니 바로 헤어졌다나 봐. 원래 그런 것들이 다 그렇지. 한 대 때리려다가 당신이 폭력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해서 겨우 참았어. 잘했어요. 남편은 만약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서는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살면서 몇 번 더 찾아오긴 할 겁니다. 그건 각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큰아들은 이미 죽고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생각은 절대 없지만 말입니다. 원래 남들 몰래 그런 지들끼리 스릴 넘치는 짜릿한 미래는 남들이 알게 되고 손가락질 받는 순간 식기 마련이잖아요. 그 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겨우 그 정도의 사이로 가족을 잃은 겁니다. 그 멍청함에 저는 정말이지 화가 난 거고요. 저희가 딱히 소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소문이 난 건지 며느리는 이미 동네에서 남편의 형이랑 바람이 난 여자로 손가락질을 받을 대로 다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돈댁에게서는 처음에 믿지 못하고 이런 억울한 소문을 듣게 둘 수 없다며 저희에게 연락해 오셨어요. 아무리 애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게 바람이었을지언정 남편의 형과 바람이 난 거랑 그냥 바람이 난 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진짜도 아닌 걸 이대로 소문이 나게 두시면 어떡해요? 그쪽 아드님에게도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니라고 누가 그래요? 댁 따님이 그래요? 제 말에 순간 굳더군요. 그럼 그게 진짜라고요? 저희는 그나들과 이미 연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 그쪽 아드님에게 좋니 안 좋니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커피숍 문을 열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아이의 얼굴도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더군요. 엄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해. 그러고는 달려와서 자기 엄마의 팔을 잡아 끌더군요.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겁이 났던 거겠죠. 그래도 부끄러운 걸 아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너 진짜야? 너 박서방 형이랑 바람난 거 진짜냐고? 아니 그게... 말 똑바로 못해? 사돈 어른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움찔하고 그 자리에서 굳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앞에 눈뜨고 뻔히 있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요. 사돈 어른은 그대로 자기 딸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그 커피숍이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분간 집에 오지도 마라. 그리고 사돈어른은 저에게 고개를 돌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너무 잘못 키웠네요. 자식 잘못 키운 거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죠. 박서방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지 그것도 정말 면목 없습니다. 사돈 어른은 그렇게 저에게 한참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몰랐으면 한다는 부탁도 함께 말이죠. 제가 그건 알겠다고 했어요. 가서 떠벌리고 다닐 일도 아니고 그 가족들이 알게 되면 그것도 상처가 클 테니까 말이죠. 사돈 어른은 그렇게 자기 딸인 제 맏며느리의 얼굴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이 받은 가장 큰 벌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짓을 저지를 때는 이만한 각오는 했었어야 한다는 걸 몰랐는데 멍청한 거죠. 사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말이죠. 아마 내내 그럴 거예요. 씻어낼 수 없는 과거도 있으니까요. 다만 세월이 지나면 좀 무뎌지길 기도할 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날이 춥네요. 우리 둘째 맛있는 저녁이나 차려줘야겠어요.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이 다 된 주부이고 이 나이 되도록 크게 하고 싶은 것 없이 늘 애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늘상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적고 나니 한결 더 서글프기만 하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제 아들도 저한테 비슷한 소리를 했었어요. 엄마는 재밌는 게 뭐가 있어? 맨날 트로트 프로 보는 거 말고 엄마한테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우리 김정미 씨도 꿈이 있었을 텐데 우리 키우느라 그런 거 없어진 거지. 역시 둘째 아들이 딸 역할을 한다고 얜 이런 감성적인 소리를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교를 부려오는데 그나마 제가 이런 맛에 조금은 버티고 살았나 봐요. 이제 30을 훌쩍 넘긴 아들들 중에서도 막내가 그나마 좀 살갑거든요. 제 엄마 힘든 걸 알아서 편의도 많이 봐주고 장도 같이 보러 다녀주고 말이에요. 남편이 이럴 때 좀 힘이 되어주면 좋겠지만 사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결혼한 일에 좀처럼 저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참 슬프게도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슬픈 게 뭐냐면 그게 이 사람 탓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게으르거나 술만 달고 살거나 나쁘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남편이었다면 차라리 마음껏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유독 제 아빠를 닮았어요. 이 말인 즉슨 남편 역시 저렇게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모진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정미야, 맨날 고생시켜서 미안해. 너무 애들만 챙기지 말고 너 좋아하는 롤케이크도 사왔으니까 한번 먹어봐, 응? 우리 색시는 맨날 나 때문에 매일매일이 전쟁이네. 이러면서 아침에 저보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같이 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같이 종종 돕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착하고 자상한 사람을 만나 그 자체는 감사하긴 했지만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남편에게 결여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적는 저로서도 속상하지만 바로 능력. 가장이 되어서 한 집안을 꾸려나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필요하다는 그 능력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결혼할 무렵만 해도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이 사람이 딱히 수입벌이를 못할 거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 예상과는 반대로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기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게 일이 그렇게 되었어. 금방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이때 저는 이제 막 첫째 아들을 낳고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런 청천벽력이 없더라고요.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 막 남편을 몰아붙이게 되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고. 우리 용재는 어떻게 그럼? 당신 그런 말 없었잖아.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가서 좀 사정이라도 해봐. 왜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려고 해? 이때 알고 보니 사람 좋고 순한 우리 남편은 회사 내 정치 싸움에 어쩌다가 휘말려 들어갔더군요. 양쪽에서 다 만만한 게 우리 남편이다 보니 괜히 엄한 데에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거기 질질 끌려다니더니 결국 희생양으로 먼저 내쳐지게 된 것이더라고요. 이때 전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참지 못하고 남편 바로 위에 상사를 쫓아갔었어요. 부장님, 사정 다 아시잖아요. 왜 이 사람이 그 일을 다 떠맡고 그만둬야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달래서 편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네? 회사로 애까지 업고 찾아간 절 보고 부장님은 기가 막히셨는지 너무 놀라서 담배도 떨어뜨리셨어요. 제 뒤에 저만치쯤 남편은 기가 죽어 숨어 있었고요. 저는 용케 부장님께 빌고 또 빌고 설득해서 결국 2년 정도 더 발을 붙이고 있겠어요. 갓난아기를 업고 얼굴이 퉁퉁 부른 산모가 와서 바지를 붙잡고 울어대니 없는 형편에 바카스며 달걀이며 삶아와서 궁상을 부리니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아휴, 저기 그래요. 사정은 내가 잘 알겠어요. 잘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내가 장대리랑 다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제대로 확답을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갔어요. 부장님, 우리 용재 이제 태어났어요. 용재 아빠 이렇게 주저앉으면 당장 갈 데도 없어요. 제가 내일부터 와서 애 업고 뭐든 같이 도움이 될 테니 제발 이 사람 좀 다시 데리고 가주세요. 당장 애기 먹일 것도 없고 용재 아빠는 이 회사만 믿고 빚 잔뜩 얻어서 코딱지만한 집을 얻었어요. 우리 이 추운 날에 나가야 된다고요. 제발 좀 봐주세요. 네? 이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대기도 하고 창피하긴 했지만 아기를 낳고 난 뒤라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애도 낳았는데 애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못할 게 뭐냐 싶더군요. 남편은 그때도 스스로를 한심해하면서 사과만 계속했었고요. 내가 못나서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하게 하네. 정말 미안해. 이런 남편이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남자를 제가 어떻게 마냥 미워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남편은 그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결국 2년 뒤에는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정리되고 말았어요. 그쯤 되니 저도 더 밀고 들어갈 기력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 무렵에 둘째 아들을 갖게 되었지 뭐예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우리 형편에 애가 또 생기다니. 나 지금도 아껴 쓴다고 하나하나 다 쥐어짜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애를 키워?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여보. 이렇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내 우울감에 빠져있던 저는 그나마 아들네 사정을 딱하게 보고 지원해 주신 시아버님 덕분에 조금은 숨이 트이긴 했어요. 이때 아버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이유가 있었으니 사실 저희 시댁은 여유가 있는 집이 절대 아닌데요. 아버님이 자기 처인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인 제 남편에게 아비로서 아주 크게 잘못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눈치를 보고 집에서 쥐죽은 듯 계시다가 이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재빨리 틈을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 아가야. 애비가 돈 얼마 줄 테니까 그걸로 애기 준비해라.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중하지 돈보다 더 중하겠냐? 이거 얼른 받아가라. 그러면서 봉투에 돈을 담아가지고는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 저는 남편과 같이 가려고 했지만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범이랑은 절대 같이 오지 마. 우리 사이 별론 거 너도 알잖냐. 그놈의 자식. 이거 내가 졌다고 하면 아주 길길이 날뛸 거야. 지 애비를 아주 생원수로 알고 있으니 내가 무서워서 말이라도 걸겠냐? 아무튼 아가, 네가 알아서 잘 써라. 아버님이 이렇게 계속 저만 따로 불러서 그나마 공을 쌓으신 건 그나마 본인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다고 언제건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때 저도 사정이 썩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불려가는 대로 갔고 그래서 돈도 받아오긴 했지만요. 그러면서도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생활이 좋지 않고 남편도 월급을 밀리고 있던 터고 세금도 못 내고 밀리다 보니 그때 아버님의 손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어머님과 우리 남편에게 있어 거의 원수나 마찬가지였던 아버님은 제 눈에도 썩 존경할 어른의 모습은 아니셨어요. 당시 그렇게 순하고 순하신 어머니까지 역정을 내실 정도였거든요. 이제 네 엄마는 네 아빠랑 같이 안 살 거다. 그렇게 알아. 네 아빠 어디 가서 죽던지 살던지 난 몰라. 오늘부로 당장 쫓아낼 거고 가서 그 김마담인지 정마담 품에 가서 죽으라고 해라. 내가 진짜 네 아빠 얼굴 하루만 더 보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 얼른 아빠 모시고 나가.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내내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가득 담고 계시던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당시 바람을 아주 대차게 그것도 여러 번 피우셨어요. 본인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여자가 바뀌는 걸 봐야 했던 어머니는 나중에 본인 며느리 뻘보다 어린 술집 여자를 달고 온 아버님을 도저히 볼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린 날부터 저렇게 툭하면 여자를 바꿔서 만나는 아버지를 봐왔고 그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미움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어머니는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 나는 몇 번이나 아버지를 때리고 다 뒤엎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그럴 수도 없을 만큼 나이가 드셨지만 이젠 그것조차 비겁하게 느껴지네. 내가 맘 놓고 미워할 수가 없잖아. 남편은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라 속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요. 그간 쌓아두었던 것을 저에게 털어놓고 없애버리고 싶었던지 옛날 얘기를 엄청나게 하더군요. 아버지는 내가 웬만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너무해. 아버지는 결혼도 하면 안 됐고 자식도 낳으면 안 됐어. 이때 보니까 여자들을 그렇게 만나는 와중에 집도 떠나 계시면서 생활비도 거의 안 주시고 어머니가 친정에 돈을 빌려다가 틀어막으면서 우리 남편을 키우셨었나 봐요. 심지어 외간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도 둘인가 나와가지곤 집이 아주 난장판이 되었었다더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보다 한 2살 어린애들을 데려온 거야. 그때 어머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셨어. 왜냐하면 나랑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어머니가 나를 낳고 한참 힘들 때 아버지는 밖을 돌면서 계집질을 했다는 증거니까. 그때 어머니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 아버지가 멀리 지방에 가서 일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 어머니는 그때 엄청 피울음을 토하셨고 심지어 그 애들을 떠맡기면서 또 생활비 얼마를 주고 사라지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도 참 대단한 게 그 당시 물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안 키웠을 거예요. 고아원에 보내던지 어떻게든 했었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애들을 데리고 같이 애 셋을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아들 하나 데리고 키우기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형편에서 말이에요. 그러다 중간에 또 웬 아줌마가 나타나서는 자기 딸이라고 한 명을 데리고 가버렸어. 엄마가 없을 때 집에 우리들만 있는데 말이야. 그날 나도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다 아팠어.
결국 그런 상태로 어머니는 남은 여자아이를 계속 데리고 먹이고 키우셨고 우리 남편이 군대를 가고 그 여자애가 20살이 될 쯤까지 같이 지내셨대요. 이후로는 자기 삶을 살겠다며 나갔다더군요. 자기도 면목이 없었겠지 뭐. 그나마 좀 착하고 분수를 아는 애였어.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대체 뭔 생각으로 개까지 떠맡아 키우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꼬박꼬박 밥까지 차려줘가면서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겠어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 내내 점잖고 자상하던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증오하고 치를 떨어하는 게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 모습을 담지 않겠다는 남편의 바람은 참으로 가련하고 안쓰럽긴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런 계집질은 아내에서 정상이라고 보여진다 쳐도 실속이 없다 보니 늘상 돈도 어디서 떼어오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고도 쫓아가서 모진 말을 조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번 그런 나쁜 역할들은 제가 쫓아가서 다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중간에 몇 번이나 사업을 엎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게 된 뒤 어디 체인점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몇 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뭔가를 했었어요. 그래도 도무지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나중에는 빚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늘 마음을 졸이면서 제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아가야, 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상철이가 변변치 않아서 어떡하니? 혼자 애들 둘 키운다고 너무 욕본다. 오늘은 와서 반찬 좀 가져가라.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연신 이런 말씀을 하는 어머니시니까 그냥 군말 없이 조용히 먹거리만 들고 집에 돌아오곤 했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드세고 주는 대로 다 넙죽넙죽 받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생활이 어렵고 자식을 키워야 하다 보니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들 키우신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도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큰아들 놈이 툭하면 일을 벌리는 거예요. 어디 술집을 놀러 갔다가 만난 애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고 말이에요. 이런 꼴 보자고 내가 아들 둘을 힘들게 키운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바람만 피우는 시아버지의 능력 없는 남편에 남들 패고 다니는 큰아들까지 세트로 주르륵 얻게 된 건지 어느 날은 정말 눈물만 나더라고요.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죽겠다고 아는 엄마에게 사정을 말해놓고 애들을 부탁했어요. 지혜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나만 사는 게 이래? 우리 애들만 이런 거야?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커가지고 큰 놈이 날 못 살게 구니까 나도 정말 죽겠어. 그냥 얘네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나 어떡해? 저 역시 친구들이나 주변에 말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그나마 이 엄마는 저보다 어린데도 참 성숙하고 속도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나마 한 동네에 이런 친구라도 있었으니 제가 버틴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 집에 와서는 비빔국수며 부침개를 해주면서 달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용재 엄마,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나는 뭐 우리 지혜 때문에 힘든 거 없는지 아나? 우리 시댁은 또 어떻고요? 집집마다 문 열어보면 사정 그렇게 다른 거 아니던데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요. 이것들 시집장가 보내면 그때 가서 또 우리 손을 필요로 하겠지만 어쨌든 매일 끼고는 살지 않잖아요. 얼른 이거 먹고 기운 내요. 별말 아닌데도 이렇게 절 위로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괜히 나오기도 하고 또 솜씨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막 부쳐낸 부침개까지 정말 맛있어서 그냥 그렇게 먹고 넘겼답니다. 저도 이렇게 어딘가에 믿을 구석이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정말 견디고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만 믿으라던 남편은 내내 사고만 치는데
저라도 나이 들어 어디 취직해서 일하고 있으려면 꼭 큰아들이 사고를 쳤거든요. 그나마 둘째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한 덕에 얘가 대학을 가고 알바를 하니 조금은 살 것 같더군요. 헌데 그러는 사이 이혼하셔서 따로 살고 계신 시부모님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더군요. 사실 저도 홀로 사시는 아버님께 얼마 용돈을 받아 가정을 꾸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좀 크고 우리 가정만의 문제도 터지다 보니 이전만큼 시부모님 신경을 못 썼어요. 어머님도 생활이 어려우신데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폐지를 팔아가며 살고 계셨고 아버님은 그나마 어디 작은 빌라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제가 알기론 아버님 댁이 어머님 친정보다는 형편이 좀 더 나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평생 고생만 해왔던 저에게 조금이라도 이혼할 때 더 떼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말년에도 본인은 저렇게 큰 피해 없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게 왠지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 댁에 그렇게 여유치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환경으로 불청객이 찾아 들어오게 된 거예요. 80대의 아버님에게 50대의 여자가 찾아와서는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싶어 놀랍지도 않더군요. 밖에 나가서 또 얼마나 돈 자랑을 하셨으면 저렇게 며느리뻘 여자가 또 붙었나 싶어서 이제 정말 질리려던 차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기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우인 거 맞죠? 아버지 맞아요? 아유 그래요 그래. 아유 아버지 못 보고 산 동안에 내가 이렇게 올케도 있고 조카들도 있었네.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아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우악스럽게 아버님 팔을 붙잡고 놓지 않는 여자는 자칭 딸이라고 하는 저에게 있어서 신호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니까 옛날에 아주 지나가듯 대충 들었던 아버님이 외부에서 나온 딸들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남편 말로는 중간에 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찾아갔던 그 여자이고 잘 기억도 안 난다며 기막혀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산 기간도 얼마 안 됐어. 그리고 그때가 나 8, 9살 이런 땐데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와서 저렇게 같이 살겠다는 거야? 저건 보나마나 틀림없어. 알량한 아버지 돈이 탐나서 저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옷차림도 매우 천박했고 아무리 봐도 남편이나 내 연배인데 어울리지 않게 화장도 시꺼멓고 새빨갛게 아주 진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봐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아버님을 찾아낸 건지 작은 20평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자기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우기더군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랑 못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오빠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나이 먹어서라도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그냥 내가 한이 없어. 이제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말을 상스럽고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몇 마디 하지도 않은 우리 부부에게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에게는 연신 울어대며 몇 번이나 넙죽 절을 했다가 일어섰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군요. 더 황당한 건 아버님이 태도였어요. 아이고 미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들놈 하나 있는 것이 저렇게 날 원수 보듯 하는데 딸내미가 이래서 최고라고 하나 보다. 에휴, 너라도 옆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애비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같이 살자꾸나. 아버님은 그렇게 내심 우리 남편에게 서운한 게 많았던 듯이 쏘아보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에 남편도 욱했던지 그만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이날로 인해 생전 없었던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 뭐예요.
아버님 댁이 저희 집이랑 가깝긴 했지만 신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다가 밥을 해라 뭐를 해라 하면서 시키더군요. 올케 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용돈도 챙겨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쥐어줬었다며? 그런데 왜 며느리 구실을 안 해? 돈 받을 때는 며느리고 아닐 때는 남이야? 아니, 자기가 언제부터 절 봤다고 이렇게 막말을 해대는 건지 진짜 끝도 없이 질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을 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뇨. 아버님이 저를 불러다가 돈을 얼마 주셨던 것은 감사했지만 딱 100만 원 주셨고 그것도 몇 달 나눠서 30 얼마씩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그건 정말 애들 어릴 때 둘째 낳기 전 분유값도 막막할 때의 일이고요. 그 당시야 적지 않은 돈이었고 저도 그때 일말의 감사 표시로 음식도 해다 드리고 표현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몇 천만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는 며느리 노릇을 한 해 만에 막 따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왜 그런 얘기를 몇십 년 만에 만난 딸한테 하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구실이 되어 꽤 어이없는 명령을 듣게 되었어요.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 당분간 언니가 와서 우리 아버지 좀 봐드리고 음식도 좀 챙기고 해. 떨어져 살았던 나보다는 언니가 우리 아버지 입맛도 잘할 거 아니야. 반찬도 좀 해오고 말이야. 그 나이 되어서 시아버지 안 모시고 사는 게 어디야? 가끔 와서 청소라도 하고 밥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저를 막 부려먹으려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려다가도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남편 모르게 아버님께 받았던 돈이기에 딱히 말하기도 참 찝찝했어요. 남편도 몸이 이때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허리까지 다쳐서 집에 누워있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저에게 저런 일까지 시키려 드니까 진짜 납득이 안 가더군요. 그래도 그냥 일단 참았고 생각해보면 제가 실제로 아버님을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긴 해서 드나들긴 했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고되는 와중에도 반찬을 좀 챙겨다가 아들 시켜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애들은 때 아닌 갑자기 나타난 고모로 인해 많이 어이없어 하더군요. 엄마, 그런데 고모? 그 고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나 그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런데다가 명절에 아버님 댁에 다 같이 찾아갔을 때 보니 더더욱 우리 애들 앞에서 저나 남편을 무시하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슬슬 짜증이 났어요. 오빠,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 좀 잘 찾아 뵈어야지. 그게 뭐요? 몸 아프다고 해봤자 80 노인네보다 더 힘든가? 올케 언니도 그래. 저번에 해온 거 보니까 냉장고에서 다 시어 빠질 때까지 또 그냥 놔두고 모른 척했더만. 에휴, 이러다가 노인네 혼자 굶어 죽어도 모르겠어. 내가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할 뻔했어? 아버지, 그렇죠. 제가 있으니까 아버지 좋으시죠? 이러면서 엄청 밉살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또 거기다 대고 허허거리며 웃고 계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때 아버님 건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약간 걱정되긴 했었어요. 몸이 안 좋으시긴 한지 눈도 엄청 작아지시고 주름도 늘어지시고 평소보다 잘 드시지도 못하더군요. 그나마 정말 딸내미가 저렇게 와서 마음이 편하신 건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다 싶었고요. 헌데 얼마 안 돼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신우와 산 지 3년도 안 되어서 말이에요. 이날 신우가 전화를 급히 걸어와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저희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기분이 침울해지더군요. 하지만 이후 또 사건은 터지게 되었으니 가뜩이나 감정이 좋지 않고 불쑥 튀어나온 모양새가 싫었던 신우가 우리를 불러놓고 으름장을 놓지 뭐예요. 오빠, 올케 언니, 잘 들어.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나한테 집이랑 재산 다 주신다고 하셨어.
평소에 오빠한테 서운한 게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유언장도 쓰셨고 나한테, 응? 이 장미희한테 다 주신다고 하셨어. 에휴, 아쉽지만 사정이 그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은 그간 아버님이 얼마 안 되는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하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버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고 얼굴을 보러 왕래한 적도 거의 없고 실제로 아버님이 서운해하신다고 해도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차에 배다른 여동생이 저렇게 나타나서 모시고 산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예상 안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상황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결정하고 말 일이지. 자기가 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몇 년 살고는 노인네 돈을 다 가로채가려고 하나요? 이때 남편도 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러다 둘의 싸움이 점점 격해지게 되었어요. 미희 너, 그러는 너는 네가 아버지한테 뭘 잘했다고 그걸 네가 다 가져갔는데? 네가 아버지랑 산 게 몇 년이야? 아버지 챙겨드리고 뒤치다꺼리도 이 사람이 다 했지. 네가 했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잽싸게 돈 얘기부터 딱 잘라서 도장을 찍냐? 남편답지 않게 엄청나게 괴성을 질러가며 싸우더군요. 몸도 성치 않아 다리를 질질 끌어가며 온 사람이 그렇게 역정내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신우도 보통 억센 인간이 아니어서 덩치는 드럼통처럼 크고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곤 아주 멱살을 잡을 기세더라고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곤 아버님 남은 재산을 절대 나눠주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주 억세 보였어요. 오빠는 그래도 엄마 아빠 다 차지하고 자랐을 거 아니야. 나는 평생 엄마 옆에서 별 못 들을 욕을 다 먹어가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내가 왜 아버지한테 이 정도 보상받는 게 나빠? 이깟 빌라며 돈푼 얼마나 안다고. 이대로 해봤자 정말 보기 추잡한 말도 안 되는 유산 싸움으로 감정만 더 험악해질 것 같아서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뜯어말려서 억지로 데리고 나왔지만 남편은 내내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끝내 상황은 좋지 않고 주변에 물어보니 어쩌다가 그런 상태가 되었냐며 다들 혀만 찢찢 차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되었으면 결국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유류분인가 뭔가로 소송해야 돼. 혼외자가 끼면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거야. 정미 씨, 마음 독하게 먹어야겠다. 가뜩이나 먹고 살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소송이라니. 진짜 머리가 아파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 몸도 안 좋아서 저만 혼자 벌이를 감당하느라 괴롭고 그간 못 챙겨드렸던 어머니는 더더욱 형편이며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나마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막내 아들이 좀 신경을 써주더군요. 자기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직접 그 말도 안 되는 고모를 만나러 가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무척이나 지리멸렬하고 지저분한 싸움이 일어나긴 했지만 어찌저찌 처리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더군요. 한편으로 남편은 정말이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도 이렇게 일거리를 만든다며 진저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피말리는 싸움을 하다가 돈도 얼마 받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때 정말 어찌나 지치던지 한동안 저는 일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진이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집안 살림도 했지만 이제 애들도 다 큰 집에서 큰 도움도 되지 않더군요. 애들도 클수록 지들 앞가림을 하면서 슬슬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같이 능력 없는 부모 탓만 하면서 어떻게든 더 빌붙어 있으려고 하더군요. 특히 큰아들놈이 말이에요. 그래도 둘째가 그나마 이때부터 취업을 해서 조금씩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다고 해봤자 빚도 적지 않은 우리 집은 여전히 나아질 형편이 아니었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생각보다 너무 어머니를 오래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평소에 왕래가 많지 않고 어머니는 먼저 본인이 연락도 전혀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명절 때나 가끔 뵙고 거리도 있다 보니
우리도 자주 들르지 못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운전 가능할 때에는 어머니께 다녀오곤 했는데 허리를 다치고 난 뒤 택시 타고 몇 번 못 갔거든요. 거의 명절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것 같아서 한번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이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기분이 썩 편치는 않더라고요. 별일은 없겠지 싶어서 계속 저는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몇 시간이 넘도록 걸려오지 않는 전화가 그날따라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이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결국 한마디 했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다녀와 봐야 되지 않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 알리긴 했는데 그 뒤로 우리도 그 미인지 뭔지랑 붙어먹고 싸우느라고 한 번을 못 갔어. 어머니 아까 전화 계속 안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남편도 좀 마음이 걸렸던지 어두운 표정으로 답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 너무 오래 못 찾아뵙기도 했네. 언제 가지? 다음 주 지나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저도 멀뚱히 생각하고 있다가 왠지 좀 마음이 확 변하더라고요. 오늘 민재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이따 밤에 한번 다녀와 보자. 차로 가면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 민재한테 운전하라고 하고. 나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노인네 어디 아파서 쓰러지시기라도 한 거면 어떡해. 이 말에 남편도 갑자기 표정이 번뜩이더니 이제서야 둘이 왜 그런 감정이 든 건지 몰라도 조금은 급히 움직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일찍 들어온다고 했던 아들을 더 재촉했고 그렇게 해서 백수인 큰아들은 놔두고 둘째와 함께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날도 무척 추워서 웬만하면 다음 날이나 다른 날로 미루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갑갑하고 무척 쫓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날따라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 더 신경이 불같이 쓰이더군요. 가는 내내 저는 조수석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는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이전에도 가끔 전화 드리면 적어도 2-3시간 안쪽으론 금방 전화가 다시 왔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허겁지겁 도착했고 자그마한 연립 아래 지하 단칸방인 어머니 댁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벨을 누르고 또 누르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범이랑 저예요. 민재도 왔어요. 하지만 인기척도 없는 것 같고 아직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도 아닌데 집안이 뭔가 더 싸하고 차가운 것 같은 냉기가 느껴지더군요. 불도 안 켜져 있고 말이에요. 자그마하게 틈새로 작은 창문이 있는데 꽤 노후한 집에다 지하라서 그런지 완전 칠흑처럼 어두웠어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으로 이사 오실 때 기억을 더듬어 1층인가 2층인가를 벨을 눌러가며 주인집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여기 이사 오신 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라서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집을 찾았고 여분의 키를 받아서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저도 딱 그 문을 열기 전까지의 기억만 계속 갖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사람의 일생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지, 아니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고 힘들어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끼리는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혹 저 힘들고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 또 미래가 되는 건 아닌 걸까 싶은 허탈한 두려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바라는 자체가 너무 괴롭고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문 안에서 보여진 모습은 마치 꿈처럼 절망적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털썩 주저앉은 남편을 보며 성치도 않은 허리로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온 남편의 저 허망한 눈을 저 역시 같은 엄마의 심정으로서 얼른 손으로 덮어 가려주고 싶더군요. 숨을 들이쉬는 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웠던 그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 광경에 대해 겨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매우 산만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 외로우셔서 혹은 생활이 힘드셔서 그랬던 것인지 도무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기에 이 일은 어떻게건 연결짓기가 어렵더군요. 체구도 작으신 노인이 어쩌다 이렇게 가실 생각을 했던 것인지 보는 내내 참담하고 울음이 밀려왔어요. 집안 구석구석의 상태가 어머니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답이 되어준 것은 아닌지 점점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내 식구가 복닥복닥 싸우고 늘 우울한 기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혼자 계신 어머니는 더 외롭고 힘겨운 생활 안에 계셨더군요. 없는 살림에도 애들 먹이려고 고생하셨고 깔끔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집 여기저기 폐지며 빈병이며 온갖 것들이 꽉 차 있는 데다가 설거지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 다른 집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도저히 어머니의 살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할머니, 어떻게? 와중에 아들은 흐느끼며 저에게 할머니 상태를 물어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빠의 팔을 부여잡고 있더군요. 할머니의 아들인 자기 아빠가 할머니의 이런 상태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몹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참 남편에게는 미안하게도 그 와중에 그나마 이성을 갖고 있었던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했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에 이르렀어요. 남편은 할 일 없이 눈물만 흘릴 뿐 울음의 소리 외에 그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더군요. 나중에 꼬깃한 종이도 발견했는데 차후 이걸 남편에게 보여주니 결국 크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가서 미안하구나. 엄마도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니처랑 용재, 민재랑 잘 살아야 한다. 몇 자 적지 않은 어머니의 말에는 저를 향한 내용도 있었어요.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만 첫 줄부터 가슴을 퍽 하고 울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용재 애미야, 우리 아들과 사느라 고생 많았겠다. 이거 아버님이 옛날에 주신 거다. 너희 생활에 보태라. 이렇게 말을 맺으며 같이 놔두신 건 작은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 반지였어요. 예전에 몇 번 이사를 도울 때에도 어머니가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말씀하시기로 아마 꽤 오래전에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몇 번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아버님이 하도 밖에서 계집질하고 다니니까 눈치가 보였던 게야. 이런 걸 나한테 사다 주지 뭐냐.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했겠냐? 다 필요 없어. 집에나 들어앉아 생활비를 줬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한창 제가 신혼일 때 보여주시면서 어머니는 그때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유품으로 줄 테니 너나 가지라고 하셨던 반지예요. 그게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계기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에 정말 말 그대로 유품이라는 상태로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본인 아들 부부의 생활을 걱정하셨고 허리가 다친 이후에 아들이 폐가 될까봐 늘 마음 쓰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일어난 아버님과 새로 들어온 신우로 인한 분쟁을 잠깐 전해 들으시고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드려 괜한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하도 자기가 딸이 맞다고 주장하는 통에 어머니의 의견을 여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나직하게 중얼거리시는 말에 어머니 삶도 참 기구하다고 느꼈었어요. 내가 참 복이 없나 보다. 나 때에서 끝났어야 했는데 그게 니네까지 이렇게 괴롭혀대니 말이야. 너희한테 미안해서 어쩌면 좋냐.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후로도 유류분 소송이니 뭐니 말이 길어지는 상황을 듣고 어머니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나중에 어찌어찌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그냥 지나가듯 바쁘게 통화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감정이 어떠신지 저도 자세히 알지 못했고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내내 힘들고 어려운 삶, 경제적으로 편치 않은 삶을 살다 보니 정말 너무 지치셨던 것 같아요.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고 외려 남이 자기에게 폐를 끼쳐도 묵묵히 견디기만 하셨던 어머니. 결국 그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삶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되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머니의 일생은 그렇게 작고도 좁은 그 어두운 집에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종료가 되고 우리 가족은 그 백수로 칠칠 맞았던 큰아들마저 이제는 세게 뭐라도 얻어맞은 상태가 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을 앓던 어른이 돌아가셔도 한동안 여운이 남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어머니를 전혀 준비도 못하고 있던 때에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갑자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몇 번이나 말렸지만 남편의 생각은 완고해서 저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다이아 반지를 팔자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품인데 그걸 왜 팔아? 제가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어도 절대 듣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 반지 진짜 어머니를 기념할 물건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증오스러워.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더 징그럽게 느껴져. 아버지는 그 반지를 어머니를 생각해서 사준 게 아니야. 여기까지 말한 남편은 화를 내던 목소리가 점점 울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걸 그깟게 뭐라고 본인이 가실 때까지 쥐고 계셨어. 아버지가 남긴 그 말 같지도 않은 유언장 붙들고 싸우고 있는 사이 어머니의 유언장은 그게 뭐야? 뭐가 그렇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가셔야 했던 거야?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하자. 그냥 그거 팔아버리자. 나에게 있어 그 반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야. 더 이상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계속 듣고 있자니 남편의 말이 아프게 들려왔고 며칠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말을 더 이상 넘기기 어렵겠더군요. 결국 고민을 거듭하다가 둘째 아들을 시켜서 중고 사이트에 올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일단은 다이아 반지와 박스만 있을 뿐 저도 이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세를 대강 알아본 후 올리게 되었어요. 아들 말로는 상황을 잘 쓰는 게 좋겠다기에 자세히 부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략 몇 년도쯤 이걸 선물 받으셨고 사용 흔적은 거의 없다고 유품으로 가지라고 주신 건데 파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정서나 이런 것도 없지만 혹시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같이 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해드릴 수 있다고 적어놨어요. 중고거래를 해본 적이 뭘 있어야 그리고 이런 걸 저도 가져본 적이 있어야 거래도 할 수 있겠더군요. 이렇게 어설프게 떠듬떠듬 적어두었고 알림이나 뭐가 온다면 아들이 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이틀쯤 지났을까?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좀 희한했어요. 엄마, 근데 이 사람 좀 이상해. 대충 봐도 이 가격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굳이 자기가 10배는 더 올려서 가격을 말하는데 꼭 자기한테 팔아달래. 이거 답장해줘도 되나? 일단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들에게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자기는 이게 필요하다면서 꼭 거래를 하자고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하게 되었고 아들은 중고거래를 종종 해본 모양이지만 저는 모든 상황들이 좀 얼떨떨한 상태로 따라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건 저와 얼마 차이나 보이지 않는 비슷한 또래의 50대 여자분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잘 차려입고 있었고 그제서야 좀 납득이 갔어요. 이 정도로 여유 있는 집 사람이니 이런 오래된 다이아에 흥미를 느껴서 몇 배씩 더 주고 사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막상 이렇게 납득할 이유를 찾고 보니까 한편으론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구나 싶고 굳이 꼭 팔아서 안 보이게 해달라던 남편의 심정도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었고요. 그런데 대뜸 이 여자분이 전혀 상관없는 걸 묻더라고요. 이거 시어머니 유품이시라고요? 저기 시어머니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놀라서 저와 아들 모두 서로 얼굴을 동시에 쳐다보았어요. 그건 왜 묻나 싶었는데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내내 미간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왜요?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어떻게요?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분인가 싶어 한참을 눈을 치켜뜨고 똑바로 그 여자분을 훑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서 어머니와 접점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연이 있었을지 짐작이 안 갔어요. 그런데 계속 제 아들을 힐끗 쳐다보시더니 그제서야 알아들을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안 오셨네요. 오빠 아들인가 봐요. 오빠도 잘 계시죠? 대뜸 우리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기에 내내 물음표인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제 심정을 뒤늦게 이해했나 봐요. 곧바로 말을 이어가는데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저 오빠한테 들으신 적 없나요? 저 순이에요. 장순이라고 해요. 오빠와 저는 소위 배다른 남매였답니다. 이자옥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친딸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분은 저에게 있었던 또 다른 신우, 이전에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저희 속을 무척 썩였던 그 장미희 말고 그 바로 아랫동생, 20살이 되던 무렵까지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셨다던 그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엄마라고 부른 기간보다 안 부른 기간이 이제 훨씬 많지만 아무튼 엄마는 저한테 어린 너는 죄가 없다고 하셨었죠. 그 말에 제가 사는 내내 참 많이 힘이 됐었어요. 어딜 가나 혼의 자식, 어미도 아비도 불분명한 인생이란 취급을 받고 힘들었었거든요. 그 전에도 친엄마가 몇 번이나 버리고 도망갔었고 그걸 아버지가 찾아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듣고 보니 전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태로 태어난 순희 씨는 무척 고생을 하고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아버님이 그때 자기 핏줄을 찾아다 본가에 끌어다 놓은 것이었고 그게 어머니에겐 새로운 불행의 문이 열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정말 어린 네가 무슨 죄냐며 거두신 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지더군요. 너무 죄송했는데 오빠나 저나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고 잘해주셨어요. 매를 때리거나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 존재가 죄스러워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가던 날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 엄마가 진짜 내 엄마면 좋았을 텐데, 그럼 헤어지지 않아도 될 텐데. 엄마가 속으론 내가 얼마나 미울까 싶어 괴롭더라고요. 순희 씨는 그렇게 20살이 되어 돈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지니 즉각 인사를 하고 나갔고 이후로 여기저기서 일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던 차에 꽤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럭저럭 살며 자식도 낳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던 무렵에도 중간중간 가끔씩 우리 어머니 생각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저희와 시간이 맞닿아서 만나게 된 건지, 그리고
되도록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제가 그 반지를 보고 나서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다이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요즘 딸애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제 힘으로 차려보겠다길래 중고 사이트 통해서 알뜰하게 해보겠다 해서 기특하게 여겼는데요. 같이 재미삼아 봐주다가 그 게시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라고 하니 왠지 연령대가 그렇기도 하고 연식이 그만큼 지났다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 엄마의 그 아주 작은 자개장 위에 그 박스를 올려뒀던 게 아주 애매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나이 돼서 떠올리는 기억이 뭐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딸애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으로 연락해 본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듣고 난 뒤 저희도 사정을 얘기했고 시부모님이 각각 돌아가셨으며 남편은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리게 되었어요. 듣고 무척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도 핏줄이라고 한 번은 연락해보고 싶다기에 전화통화를 시켜주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복남매는 울지도 어쩌지도 않은 상태로 건조하게 그리고 길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당시 그때 같이 오래 살았던 여동생에 대해선 특별히 싫어하는 기억은 없었거든요. 결국 순희 씨, 이렇게 느지막하게 알게 된 저희 둘째 시누이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그 반지를 10배의 가격으로 사갔어요. 오빠는 이게 그렇게 싫다지만 나는 아버지가 나를 데려온 값으로 엄마에게 선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내가 책임지고 값을 내는 게 맞아요. 이걸 제가 물려받을 수 있어서 엄마한테는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이후로 아직까지도 둘째 신우와 연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이복 오빠가 안 되었는지 수술비를 대줄 테니 좀 더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도 두어 번 선물을 사들고 찾아오기도 했었고 조카랍시고 우리 애들을 챙겨주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둘째 시누이의 인생 또한 짠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가장 힘드셨을 것은 당연히 우리 어머니시고요.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사시고 보람이 없다고 느끼셨지만 본인의 손길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생전에 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게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